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실버 칼라, 베이비 부머 및 고령자 중에서 화이트 칼라를 일컫습니다. 즉 고학력 고령 은퇴자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이분들 이 은퇴 후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면 굉장히 찬밥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거나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 직종이 더 안 좋고 임시직이 많았습니다. 물론 핵심적인 경제활동 인구와 차이는 당연히 있겠지만 점점 고령화, 초고령화가 사회 전반으로 커지고 있는 이 상황에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맞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노동고용정책 좀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 펴낸 현대경제연구원 연결해서 그 맥락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드 보복 등으로 좀 주춤하긴 하지만 면세점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쟁도 치열했고 다양한 논란이 늘 꼬리를 물었습니다.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심사, 2016년 신규 특허 발급, 이런 것들을 두고서 지금 국정농단 세력과의 연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가 아주 뜨겁습니다. 다양한 불법이 역시 여기에도 있었다, 이런 얘기, 또 특혜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면세점 논란, 그 배경이 뭐고 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수사대는 요즘 증시 상승세죠. 투자에 관심이 높은데요. 불법 금융 중에서 무인가 투자 중개업자에게 피해를 입은 사례도 알려드립니다. 2017년 7월 12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어제 저희 뉴스브리핑에도 소개해드린 내용인데요. 실버 칼라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좀 생소했었죠. 전문직이나 임원을 거친 고령 은퇴자를 가리킵니다. 문제는 베이비 부머 세대에 집중된 이 실버 칼라의 수. 그 수도 많은 편이겠지만 이들이 경험한 다양한 능력과 또 경험 자산들이 쓰이지 않고 그대로 사장된다는 점, 그 점이 안타까운 일인데요. 당장 좋은 직업 환경에서 경력과 능력을 활용하기 힘든 소득 낮은 일종의 이 현장, 임시 직군 내지는 일용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를 바라봤을 때 앞으로 점점 고령화, 초고령화 그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이 관련 보고서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냈습니다. 장우석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VIP 리포트 보고서를 봤는데요. 일단 실버 칼라가 뭔지 소개를 해드려도 좀 궁금한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고령층과의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수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베이비 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데, 네. 우리나라 나이로 한 55세부터 64세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한 700만 명 정도 되고요. 아, 네. 그다음에 그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한 900만 명 정도 되십니다. 네. 그래서 베이비 부머 세대 700만 명과 65세 이상 고령층 900만 명을 더하면 160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이 중에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고학력자분들이 한 217만 명 정도 되십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현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 우리가 흔히 이제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그 고학력이면서도 근로자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91만 명 정도 되시고요. 이분들을 네. 저희들이 실버 칼라라고 말씀을 했고, 네. 이분들은 이제 학력 수준도 높고, 네. 80년대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신 분들이고, 여전히 근로자로 일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 그 비중이 생각보다 더 많고요. 실버 칼라,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도 일을 하시는 분을 얘기하셨는데, 고학력 베이비 부머와 고령층 일자리 해부라는 리포트를 내셨는데, 어떤 대상을 가지고 어떻게 연구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우리나라의 고학력, 그러니까 고령층이 일하고 있는 일자리들을 좀 연령대로 나눠보면은, 네. 특히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볼 때, 선진국,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네네. 전체 경제활동 인구가 종사하는 산업별 비중하고 네. 고령층이 종사하는 산업별 비중이 비슷한 패턴입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종사 산업의 단절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은
사업시설 관리라든지 지원 서비스업 이런 쪽으로 경력이 많이 좀 옮겨가고 있고요. 네. 특히 고학력 근로자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실버 칼라들 경우에는 네네. 정부 서비스업이나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직종별로도 그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2006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 관리자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이런 비중이 한 65.6%로 꽤 높은 편이었는데 네네. 2016년에는 이게 한 43.8%까지 감소를 합니다. 네. 여기에 비해서 단순 노무 종사자 비율이 11%에서 28.5%까지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직 규모가 큰 업체에서 작은 업체로 이동한다든지 네. 또는 상용 근로자에서 임시 근로자로 이동한다든지 네네. 또 자신의 경력과 무관한 일에 종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나타났습니다. 예. 이 경력 관련성, 이를테면 그간 참 짧게는 뭐 10년, 길게는 수십 년 쌓았던 것들을 전혀 활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요. 이 고령화되거나 베이비 부모 혹은 앞서 말씀하신 고학력의 어떤 실버 칼라들이 가는 좀 좋은, 은퇴 직후에 좋은 일자리도 있습니까? 실버 칼라들의 이제 경력을 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들은 이제 실버 칼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따라서 자기가 그 어떠한 은퇴 후에 경력을 재설계하는지에 따라서 각각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좀 보입니다. 아, 예. 참, 그런 면에서는 좀 여러 가지 네트워크 같은 것들도 중요한 상황이군요.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실버 칼라와 같은 뭐 고학력자, 고령자 혹은 은퇴 예정자. 지금 40대, 30대는 고학력자 비중도 높은 편이고요. 과거 아버지 혹은 그 세대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별다른 대책 없이 가면은 앞으로 이 보고서가 제기한 문제가 더 광범해지고 심해지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55세 이상 앞서 말씀드린 1,600만 명 중에서 대졸 이상 비율이 아까 한 217만 명으로 13.6%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최근에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거의 68% 정도로 이제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학력도 빠르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고령화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올해 14%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2025년에는 이게 2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지 않으면은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예,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40대 혹은 뭐 30대 분들은 이게 기성세대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게 대책 없이 간다면 광범위하게 같은 문제를 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은퇴 혹은 직장을 잃자마자 어려워지는 건데 사실 청년 실업에 좀 많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국가 정책도 그렇고 관심도가 거기 높은데 고령자 문제 의외로 못 봤는데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노동연구원도 비슷한 자료를 냈더라고요. 일단 실직하면 200만 원 벌기도 어렵다. 뭐 전직 임원이었든 뭐 전문직이었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인식 수준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는 이제 어른들 은퇴하시고 나서 노후 준비하시고 또 은퇴한 뒤 쉬시고 또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퇴직을 하고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는 것 경력 재설계라고도 하고 커리어를 다시 만든다 그래서 리커리어링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막 싹트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령자 스스로들도 자신의 주된 경력상의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새로운 경력을 탐색하고 지속적인 변화와 학습 그리고 성장을 지향하는 그런 그 고민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정부 정책 역시도 이제 일자리 단절이라든지 배타적 고용 환경에 놓여진 실버 칼라를 독립적인 노동력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고용 정책, 새로운 정책을 좀 펼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급속한 고령화 얘기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정부가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대 수명도 높아졌는데 50대 중반, 60대 초 중반에 나와서 또 한 20년, 10몇 년 가까이 지금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해외는 좀 잘 마련돼 있나요? 해외 사례는 조금 궁금한데요.
고학력 실버칼라 경력과 역량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맞춤형 직종을 만든다든지 이런 네네. 부분들에 대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독일 같은 나라들은 10년 전부터 한 2006년부터 네. 노인을 고용한 기업들한테 월급의 최대 75%까지 이제 정부는 예산을 지원을 하고 네. 또 민간은 자율적으로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현장의 잡센터라든지 지역사회 유기적 협력을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이 정부의 예산과 민간의 자율성이 결합된 그런 네네. 사업들이 한 10년 전부터 펼쳐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정말 이 우리보다 먼저 노령화를 겪고 있거나 혹은 이런 민관이 합작해서 정말로 자율성과 정책 지원 이 두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례가 없다면 또 막막할 텐데 사례도 있으니까 좀 우리도 빨리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시급하게 좀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주로 이제 경제활동 인구의 일자리질 개선, 뭐 정규직화, 또 청년교육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령자 배비무가 지금 닥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결국 정책 변화, 앞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 지원 이런 대안들이 좀 필요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이미 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가장 좀 고민을 집중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고학력 실버칼라라고 하는 네. 그 고령층 중에서도 이제 학력 수준이 높은 그런 분들의 역량과 경험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직종 설계가 필요하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싶고요. 네네. 지금까지 이제 노인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좀 뭐 자원봉사 성격이라든지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족도 낮은 그런 일자리들이 많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생계형 정책하고 네. 경력 활용형 정책으로 좀 나눠가지고 네. 취약계층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그러한 생계형 정책과 네네. 그다음에 경력 활용을 위한 실버 칼라들을 위한 정책으로 좀 나누어서 네네. 좀 세분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당장 이제 노령층의 어떤 생계와 수입 보장도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과 또 별개로 경험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나눠서 좀 보자.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도 함께 나누면서 방송 같이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코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티켓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 사전은 뒤이어질 인터뷰 내용인데요. 바로 면세점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공항 대합실이나 또 시중에 설치한 비과세 세금을 내지 않는 상점을 면세점이라고 합니다. 한류 바람으로 큰 손으로 불리는 중국 관광객이 주된 고객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이 면세점 선정 또 특허권을 줄 때마다 경쟁이 치열했고 각종 이 특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죠. 이미 포화 상태로 접어들었고 경기에 따라서 이 급락하기도 하고요. 또 급등하기도 하는 이 면세점 상황.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사실입니다. 좀 제도적으로도 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잠시 후 3시 30분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이 입장 표명 발표 기자회견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저희 생생경제 시간에 잠시 생중계로 그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면세점에 대한 생각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1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달 청년 실업률 내용이 나왔는데 조금 회복됐나요? 어떻습니까? 역시 최악입니다. 이 경제 지표는 꿈틀대고 있습니다만 일자리 시장만큼은 여전히 맹맹한데요. 네. 지난달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6월 기준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취업하려는 의지가 없이 그냥 집에서 쉰다라는 20대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세부터 29세 사이 청년들의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라 10.5%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6월에 10.3%를 찍은 이후 6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지난달 이제 전체 취업자 증가폭도 30만 1,000명에 그쳐서 올해 2월부터 매달 37만 명 이상 늘다가 2월 들어서는 증가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실업률도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라서 3.8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취업 준비생이나 이제 아르바이트생 등이 통계 잡히지는 않지만 이제 실질적인 이제 실업 상태를 의미하는 체감 실업률도 무려 11.1%까지 뛰어서 정부가 왜 이처럼 이제 일자리 추경을 이제 밀어붙이는지 그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정말 힘들지 않은 국민이 없지만 청년층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군요. 지금 경제 톱뉴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 중요한 기자회견 생중계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서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기자회견 현장 잠시 소리 전해드리고 저희가 다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안철수 전 후보의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보 조작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저로서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당원 여러분, 동료 정치인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깊은 자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일찍 사과문을 발표하라는 요청도 많았지만 검찰 수사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존중합니다. 검찰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합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을 통해서 3당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역사적인 다당제를 실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생정당으로서 체계를 제대로 잡지 못한 한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증 부실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명예훼손을 넘어 공명선거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도 모두 제 한계고 책임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치인으로 살아온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을 뿌리까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원점에서 제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린 국민의당도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당제를 실현해 주신 국민들의 뜻을 준엄하게 받들어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리라고 묻습니다.
실망과 분노는 저 안철수에게 쏟아내시고 힘겹게 만든 바당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항상 책임져 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반성과 노력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플로어에 계신 기자분들 몇 분. 네, 지금 생중계로 여러분께 국민의당 대선당시 제보 조작 관련해서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입장 표명 얘기 들으셨고요. 자세한 소식은 또 이어지는 4시 정신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예, 죄송합니다. 중요한 생중계 때문에 또 잠시 뉴스를 끊었습니다. 은퇴자들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청년 실업률 계속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은퇴자들도 사실은 퇴직하고 나서 보통 이 프랜차이저 가맹점 같은 것들 많이 하는데 내수도 어렵고 좀 여러 상황으로 문을 닫는 가게도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가맹본부가 4년 만에 60%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2015년 기준 가맹점은 하루 평균 약 114개가 생겨났고요. 66개가 문을 닫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즉 이제 2개가 문을 열면 1개가 문을 닫는 꼴인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맹본부 수는 4,200여 개였습니다. 네. 1년 전에 비해서 9.2% 늘어났고요. 네네. 또 프랜차이즈 영업 표지 브랜드 수의 경우에는 이제 8.9% 늘어나서 5,000개를 넘어섰는데요. 네. 이 가맹본부라는 게 주로 보면 이제 한식, 치킨 분식 업종이 주로 많았고요. 네네. 가맹점은 편의점, 치킨, 한식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봤더니 연간 한 3억 825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요. 네. 브랜드와 가맹점 수는 이제 외식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매출을 올리는 것은 편의점 등 도소매업에 집중돼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말 기준 가맹본부의 평균 가맹사업 기간이 4년 8개월로 네. 5년에도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커피를 제외한 음료 업종의 경우에는 2년 10개월로 가맹점 가운데 사업 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요즘 관련 갑질 수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다른 뉴스 좀 보겠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자영업자들이 대출까지 끼고서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 이런 소식도 나왔는데 왜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사실 이제 수억 원 투자하고도 본전도 못 뽑고 이제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네. 자연히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제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부동산 임대업자를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 2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은행의 이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72조 6천억 원인데요. 한 달 새 2조 5천억 원이나 늘어서 이 증가폭은 지난 2005년 10월 이후에 1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는 겁니다. 네. 이들은 주로 이제 대출이 개인 사업자, 즉 이 부동산 임대업자를 중심으로 늘어난 건 맞지만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먼저 대출을 끌어왔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것도 빚이고요. 장사가 잘 돼서 잘 갚을 수 있으면 별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네네. 이런 빌린 돈으로 가게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생활비로 써버린다면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죠.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자영업자들의 대출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은행권의 이 자영업자 대출만 272조 원이지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은 이미 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출이 언제든지 이제 취약해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수급 상황, 자영업자의 대출 건전성을 좀 더 심도 있게 점검을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예, 이 취약해진 대출 또 자영업자들의 이 대출액이 더 악화되면은 경제에 또 큰 그늘이 될 텐데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중간에 여러 가지 생중계 때문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이어지는 생생인터뷰는 앞서 오프닝 또 중간에 이
경제 공감 사전에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면세점 이야기입니다.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심사, 2016년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 발급 이런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었다. 또 관세청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수사할 것들이 생겨났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단순히 수뇌부가 기업의 로비를 받고 개입했는지 또 청와대 등 정치 세력까지 개입이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수사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부의 인허가 대부분은 평가 절차가 공개가 되는데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그간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번 감사 결과와 또 수사를 계기로 면세점 관련된 제도들 좀 다 바꾸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이만우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면세점 사업자 때마다 뉴스가 정말 이 경제 뉴스가 탑 뉴스가 될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아무래도 이득이 많아서 이렇게 치열한 걸까요? 배경이 뭘까요? 공항 출국장보다 이게 시내 면세점 개설 경쟁이 더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특성 때문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우선 뭐 유럽 이런 데 관광객들은 그야말로 역사 유적지나 자연 환경 이런 걸 주로 보는데 네. 우리나라를 주로 찾는 관광객 뭐 중국, 일본, 동남아 관광객들이 뭐 그런 유인이 좀 부족한 현실이죠. 네. 그러다 보니 쇼핑에 아주 지나치게 집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나 부가세 면세되는 면세품에 주요 관심을 가져서 네네. 또 우리 화장품이 최근에 인기가 많았으니까요. 그렇죠. 그 면세점에 이렇게 몰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시내 면세점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주로 쇼핑 관광이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관심이 높고 업체들도 경쟁이 치열한데 예. 점수 조작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 당시 좀 깨끗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예, 지금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이제 발생했는데요. 네네. 이 사건의 도화선은 네네. 2013년 당시에 그 홍종학 의원이 네. 그 발의해갖고 면세점 이게 너무 이제 돈을 많이 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누어서 중소기업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면세점을 그 당시에는 신고제였는데 그걸 허가제로 바꾸고요. 네네. 면세 사용 기간, 면허 사용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네. 줄이고 뭐 잘하고 있으면 그냥 갱신해 뒀는데 이 자동 갱신도 없애버리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신규 진출자를 이제는 허가를 받으면은 네. 기존의 진출자를 쫓아내고 자기가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걸 이제 너무 많이 또 허가를 하다 보니까 네네.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한금알을 낳는 줄 알았더니 네네. 너무 이게 뭐 많이 끼어들어서 네. 이렇게 좀 별로 재미없는 그런 사업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도를 개선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제도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불을 질렀는데요. 네네. 그게 아주 잘 될 때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다음 뭐 사드 사태도 일어나고 네. 너무 경쟁이 있으니까 안 돼서 스스로 문을 닫는 데도 있었습니다. 예. 이 선정도 비공개라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뭐 부작용 방지라는 얘기도 있고 관세청의 입장도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뭐 춘향전 대사처럼 내재를 내가 알렸다도 아니고요. 네. 죽도록 그렇게 써서 신청서를 냈는데 그 왜 떨어졌는가 얘기 안 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관청과 신청 기업 사이에 이 갑을 관계가 아주 치명적인 갑을 관계라서 그렇죠. 이 불공정한 지위거든요. 어느 경우는 이 신청을 하는 기업들한테 각서를 받습니다. 또 뭐 탈락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도. 네. 그래서 이런 관행은 바뀌어야죠. 왜냐하면 이 공정하게 지금 모든 학교에서 시험 다 가르쳐주고 뭐가 틀렸는지 이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심사를 해놓고 그냥 아무 그 결과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 안 하겠다. 탈락자와 당선자만 얘기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부당한 처사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하나를 비롯해서 이 회사들은 두 회사, 이 거론이 되고 있는 두 회사는 전혀 몰랐다. 우리도 뭐 놀랐다. 이런 입장이고 아니다. 로비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정도의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비로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정황을 보면 이 면세점 특허도 취소될 수 있나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특히 2015년 7월에 있던 1차 심사가 참 문제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호텔 롯데가 그 기존 사업을 오래 하고 있었는데 하나갤러리아가 됐거든요. 예. 근데 여기 당첨된 요 순간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관세청 직원들이 하나 주식을 잔뜩 사가지고 그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걸 이제 한 7명이 이제 적발이 돼서 뭐 징계도 먹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뭐 그냥 짐작을 했겠구나 생각되는데 네네. 만약 이렇게 조직적으로 밀어주는 시도가 있었다면은
그건 뭐 확실한 증거니까요. 될 거라는 확실한 증거로 이게 투자를 더 했을 거다. 그래서 그 당시 검찰이 일단 수사를 했었는데 이 부분까지 좀 확대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2015년 11월에는 이제 두산이 이제 롯데월드 타워점을 밀어내고 이렇게 당첨됐는데 이것은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매장 면적 가지고 하다가 이거는 기부금에 대한 어떤 절차를 바꿨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5년 주기로 이 심사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니까 과거 5년치 기부금 실적 이런 걸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2년치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새로 자기가 지원할 때는 이걸 알았으면 2년만 하려면 기부금 좀 더 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년 기준으로 하면은 롯데가 유리한데 2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리해서 떨어졌다는 거. 이거는 뭐 굉장히 나이브한 조작이니까 전문가가 보기에는 이게 이건 같은데 뭐 이걸 가지고 착오에 의해서 그랬다 이렇게 관련성 얘기하기는 참 어렵다고 보입니다. 예, 변명도 궁핍해질 정도로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티가 나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지금 뭐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경영학과 교수님들도 그렇고 이 관세청이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 관치의 폐해다. 시장과 이 면세점 관련된 부문을 어떤 좀 일정 정도 그 기능을 나눠서 뭐 심지어는 신고제로 좀 다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어떻게 개선 방안 보십니까? 근데 이번에 이걸 보면은 관세청이 마침 다 휘두른 것 같지만 관세청 위에 또 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수사도 그렇게까지 되고 있죠. 관세청 인사나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차장이 떠났던 차장이 한참 있다 총장이 되고 그 주도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특정인한테 몰아줬을 때 그 사람한테 가치를 얻기 위해서 너무 여러 가지 제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 과거에는 일정 사업을 하다가 뭐 계속 하겠으면 신고만 하면 됐는데 이거를 또 지로 베이스에 있어서 갱신 없다 그래갖고 다시 심사를 해서 복귀하는 이런 것도 했고요. 특히 특허 수수료를 대폭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사가 좀 안 되면은 수수료를 낼 수가 없을 때는 좀 어떻게 깎아주고 뭐 이런 유연성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이제 해놓고 이 평가단을 누가 평가를 했으며 점수가 얼마라는 걸 공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자기를 평가했는지도 공개 안 된 상태에서 얼마나 지원하는 사람이 불안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평가단이 전문성이 확보돼야 되고 당연히 평가단은 자기 이름을 걸고 평가를 해야 되고 점수 몇 점 준 거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뭐 공정한 평가를 할 수가 없죠. 예, 정말 이 베일에 쌓여져 있는 이 돈이 많이 물리는 곳이었어서 그럴까요? 이 투명성이 경제 또 경영의 핵심 질서인데 그게 무너진 현장 어떻게 앞으로 수사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이만우 교수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앞서 이 면세점 관련 얘기할 때 경제 또 경영에서 이 공정함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개인의 거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영역에서 질서, 안전 가장 중요하죠. 수요일마다 그 질서와 안전을 확인하는 시간 금융감독원과 YTN 라디오가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수사대 오늘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의 전기영 수석조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뭐 주식 계속 상승세고 관심이 많은데요. 이 무인가 투자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가 피해본 사례가 있다. 이런 소식을 또 알려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무인가 투자 중개업자가 고액 대출을 미끼로 투자 유인한 사례인데요. 네네. 2017년 6월 피해자 J 씨는 공공스탁으로부터 투자금의 10배까지 자금을 빌려준다는 전화를 받고서 본인 자금 200만 원 및 대여받은 2천만 원을 가지고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 종목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가 제공한 매매 시스템을 통해 주식을 거래해 왔는데 최근 주식 매매 시 호가창의 변동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여 보니 피해자가 매매 주문을 내어도 접수받은 매매 주문을 거래소에 전달하지 않고 사설 경마장처럼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여업체 공공스탁이 자체 시스템 내에서 가상으로 거래시키는 불법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례입니다. 예, 이게 업체가 제공한 HTS라고 하죠. 저희가 홈 트레이딩 시스템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걸 통해서 했는데 호가창의 변동도 없고 이상하다라고 봤더니 이 아무개 스탁이라고 이름 붙인 이 업체가 좀 불법 행위로 오히려 피해를 입힌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를 말하는지 좀 일반인들이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일반 개인 투자자가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나 선물회사에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네. 이 경우 일반 개인 투자자는 선물 거래 시 3천만 원, 옵션 거래 시 5천만 원의 기본 예탁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네. 그 외에 금융투자협회에서 20시간 이상의 교육과 한국거래소에서 50시간 이상의 모의거래 과정 이수 의무가 있습니다. 네, 이걸 다 해야 되는군요. 네. 예. 그런데 선물계좌 대여업체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증권회사처럼 투자자의 선물 매매 거래를 중개하는 불법 업체로서 네. 주로 인터넷 웹사이트, 카페 등에 50만 원의 소액 중거금을 입금하면 대여계좌 및 자체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고 유인하며 네. 아울러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 등에게는 투자액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 또는 우량 투자 중개업체를 알선한다면서 투자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네. 또한 불법 중개 행위를 위해 증권회사의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자에게 대여하고 증권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이 아닌 자신이 만든 사설 HTS를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네네. 이를 통해 선물계좌 대여업체는 투자자가 사설 HTS로 제출한 매매 주문을 접수하여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소에 전달함으로써 매매 거래를 체결시키는 중개 행위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업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 중개업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예, 범죄군요. 저희도 가끔 소개해드리는데 이 선물 옵션 투자하기 위해서 좀 개설된 공정한 계좌를 이용해야 되고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게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 또 여러 가지 대출까지 미끼로 걸고 있다. 좀 불법의 냄새가 나죠. 실제 피해를 좀 안 입으려면 이게 실거래 계좌라고 홍보하는 이 대여 계좌. 이거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은 많은 분들이 좀 덜 속을 것 같은데요.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인 방법은 일단 계좌 대여업자가 제공한 프로그램과 증권사 프로그램을 동시에 띄워놓고 네. 주문을 넣고 뺄 때, 즉 매수 주문과 취소 주문 시에 네네. 계좌 대여업자가 제공한 프로그램과 증권사 프로그램의 호가 수량이 일치하여 실시간 반영되면 실거래 계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이때 해당 주문 내역을 주문 시간과 함께 기록하여 두면 분쟁 발생 시 한국거래소를 통해 해당 실거래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만일 실시간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실거래 계좌라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주문은 거래소에 전달되지 않고 업자의 시스템 내에서 가상으로 체결이 됩니다. 네. 이 경우 투자 중개 수수료, 거래세, 그리고 투자자의 손실은 업자의 몫이 되기에 업자는 손실이 많을 때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다가 네네. 투자자의 수익이 많아지면 업자가 환불해 주어야 하니 그렇죠. 이때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하였다거나 시세 조정이나 불공정 거래 등에 연루된 종목이라며 문제를 삼아 출금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고객의 돈을 깎아먹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고객에게 돈을 돌려줘야 될 때는 말 그대로 그냥 먹고 튀는 것처럼 이른바 먹튀가 되는 건데요. 예, 참 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고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 이런 불법 업체와 거래하면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예. 선물 계좌 대여업체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업체와 거래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더라도 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없군요. 네. 네. 결국 해당 불법업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불법업체들은 비대면 인터넷 영업을 하는 관계로 대표자 소재 파악 등이 어려워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또한 선물계좌 대여업체는 갑자기 사설 HTS가 작동하지 않거나 해당 업체에서 투자자의 출금 요청을 거절하는 등 문제가 생겨 투자금을 전부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 소송조차 쉽지 않은 이런 거래 확인 후에 좀 피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금융소비자가 이 불법 금융투자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하면 좋을까요? 예. 50만 원 상당의 낮은 증거금으로 선물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불법 금융투자업체이므로 무조건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네.
만약 불법 금융투자업체와 거래했다면 경찰청 수사 의뢰 및 민사소송 등 피해 구제를 대비하여 해당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네. 즉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나 직원의 성명과 연락처, 해당 업체의 대여 계좌로 송금한 입금 내역, 사설 HTS를 통한 매매 거래 내역, 문자, 이메일, 녹취 파일, HTS 프로그램 등 거래 당사자만이 파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서도 수사 단서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 거의 불법 게임업체 수준으로 아주 위험한 이 돈을 다 날릴 수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하시면 또 확인할 수도 있고요. 철저하게 확인만이 또 안전한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전기영 수석조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7292님 남편도 실버칼라인데 재밌습니다. 친구들은 대다수 놀아서 안타깝다고 하셨고요. 7282님 생생경제 흥미롭고 재밌다고 사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